시체는 죽어서도 말한다. 평안도 의주에서 동틀 무렵 초여인이 아침을 지으려 부엌에 들어갔다가 소태 물이 없기에 집을 나섰습니다. 샘이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초여인은 서둘러 논둑길을 걷다가 문득 어제 베어놓은 벼가 논에서 사라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전날 종일 벼를 베느라 온몸이 쑤시고 아프건만 그 노력이 헛된 일이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초여인은 급히 집으로 되돌아가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여보, 누가 우리 벼를 훔쳐갔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요? 남편 이덕태는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논으로 달려가서 정말로 벼가 없어졌음을 확인하고 통곡했습니다. 1년 고생이 수포가 됐기 때문이며 함께 벼베기에 나섰던 마을 사람들도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도둑질을 했을까? 이덕태와 초여인은 마을을 샅샅이 뒤졌으나 벼도둑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변채강이 수상해. 이덕태 부부는 농부가 아닌 백정 변채강을 의심했지만 그 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점을 쳐봐야겠어요. 며칠 동안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초여인은 무당을 불러 기도하면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당은 구슬하더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벼를 훔쳐간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무당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근거 없이 그럴듯하게 말한 것이지만 초여인은 무당의 말을 듣고 변채강을 도둑으로 확신했습니다.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않겠어. 분노한 초여인은 지프로 인형을 만든 후 바늘로 계속 찌르며 변채강을 저주했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도둑놈은 죽어라. 며칠 후 변채강은 초여인이 자신을 벼도둑으로 의심하여 저주한다는 말을 듣고 이덕태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이놈, 내 여편네가 나를 저주한다는데 왜 엉뚱한 사람을 멋대로 의심해? 변채강이 논에 있던 이덕태에게 쏘아붙이자 이덕태가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하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라는 말이 있잖아. 두 사람은 옥신각신하며 말다툼하다가 점차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변채강은 호미를 빼앗아 이덕태의 귀를 때리고 근처에서 말뚝을 뽑아 이덕태 머리를 때렸습니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이덕태는 변채강에 대항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이놈아, 어딜 도망가? 변채강은 이렇게 소리치기는 했으나 쫓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덕태는 집으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초여인은 통곡하면서 관청으로 달려가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습니다. 변채강이란 백정놈이 제 남편을 폭행해 죽였습니다. 의주 부윤 윤승열은 즉각 출동하여 검험을 했습니다. 검험은 관원이 현장에서 피해자 시체를 검사하고 사망 원인을 밝혀 검안서를 쓰는 일입니다. 살펴보니 정수리와 태양혈이 자주색을 띠었고 딱딱했습니다. 태양혈은 귀 위 눈의 옆쪽으로 무엇을 씹으면 움직이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등에는 쑥뜸 자국이 있고 입안에는 밥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덕태와 변채강이 다투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가? 사또의 물음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변채강이 이덕태를 때려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또는 변채강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뒤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덕태를 죽였느냐? 사또의 지엄한 호통에 변채강은 우직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소인은 이덕태를 때리기는 했으나 죽이지 않았으며 그는 멀쩡한 몸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내가 이덕태를 죽였다고 말하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느냐? 소인은 그다지 심하게 때리지 않았고 이덕태는 밥을 먹다가 죽었습니다. 변채강이 살인을 부인하자 사또는 초여인을 신문했습니다.
변채강이 이덕태를 어떻게 때렸는가? 변채강은 살인 백정입니다. 그가 호미로 쇳내 남편의 얼굴을 때렸고 눈에 있던 말뚝을 뽑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죽었는가? 아닙니다. 변채강의 완력을 당할 수 없기에 집으로 도망쳐와서 끙끙 앓다가 죽었습니다. 등에 있는 쑥뜸 자국은 어찌된 일인가? 며칠 전에 허리가 아파서 쑥뜸을 했습니다. 입안에 밥알이 있는데 앉아서 밥을 먹었는가? 아닙니다. 소인이 누워있는 남편에게 한 숟가락 떠서 주었으나 제대로 씹지도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사또는 변채강이 이덕태를 살해했다는 보고서를 평안도 감령에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관찰사는 초범 발사를 면밀히 살피더니 변채강을 살인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몽둥이 크기는 팔뚝만 하지만 정수리 상처가 너무 작고 입안에 있는 밥알은 너무 분한 나머지 체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감형의 계사를 받은 형조는 좀 더 자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평안도 관찰사는 변채강을 압송하여 심리했는데 이때 변채강은 새로운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이덕태가 싸우다가 도망간 후에 분기가 치솟아 간수를 먹고 음독하여 밥이 입안에 있는 것이옵니다. 관찰사는 그 진술을 첨부해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문열과 태양열은 위험한 부위가 아니므로 그곳을 맞았다고 죽을 리 없으니 더위를 먹은 상태에서 체하여 죽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계사를 올렸습니다. 형조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채강이 이덕태를 마구 때렸다는 증인 진술이 있는 데다 상처가 중함으로 더위를 먹어서 죽었다는 것은 억지라고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정조 임금이 재조사하라는 영을 내림에 따라 다시 조사한 결과 이덕태가 간수를 마셨다는 변채강의 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덕태 입안에서 소금기가 검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평안도 관찰사는 목격자 진술과 검언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판단을 뒤집지 않았고 형조 관리들은 폭행을 직접적 원인으로 보았으며 변채강은 간수가 문제였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 형조와 감형의 의견이 대립하자 정조 임금은 회추하라고 명했습니다. 회추는 명령을 받은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죄인을 추문하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변채강의 옥사는 심리가 미뤄졌습니다. 평안관찰사와 형조관리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세월이 10년이나 흘렀습니다. 변채강은 옥살이하는 동안 벼만 남은 몸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관와 감옥을 구류관이라 했는데 나라에서는 죄수에게 의식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여 가족이 날마다 밥을 해서 갖다 주는 일을 옥바라지라고 했으며 옥살이가 길면 가난한 천민은 살아나오기 힘들었습니다. 백정이었던 변채강은 건장한 체격임에도 잘 먹지 못해 구류관에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 박여인은 격쟁에 나섰습니다. 박여인은 징을 쳐서 임금 행차를 막고 남편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정조는 나무를 뽑아 머리를 때린 행위는 승복하면서도 이덕태가 간수를 먹고 죽었다 주장하는 흉악한 변태강을 다시 신문하라고 명했습니다. 평안도 감사는 몽둥이로 때리면 두개골이 부서지는데 피해자 머리 상처는 그렇지 않으므로 변태강을 살인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형조에서도 변채강을 살인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모두 시체의 상처를 근거로 한 판단이었고 깃뿌리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무언록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결국 정조는 변채강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배령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